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이 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는 금요일 밤 8시. 여러분은 왜 여기에 오셨나요? 왜 여기 계신가요? 혹시 오만과 편견, 엠마, 이성과 감성 등의 제목이 낯익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제목들을 혹은 책으로 또 영화로 드라마로 한 번쯤 접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잘 오셨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들어왔지만 그러나 18세기 그리고 영국, 사교계, 무도회, 역사, 지참금, 로맨스, 귀족, 결혼 등등 중 하나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인 오스틴 세계의 산책로를 함께 걸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덕후를 위한 덕후에 의한 그리고 이런 덕후들을 구경하고 싶은 누구라도 괜찮은 오늘의 북토크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원래 리액션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역병에 의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관계로 제가 진행 겸 리액션 겸 뭐 다 하려고요. 자, 오늘 제인 오스틴 내 세계의 산책로에 가이드로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경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청어람의 오수경 대표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듣고 리액션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공약인가요? 오늘 듣기만 하겠다? 리액션만 네, 하겠다?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작가님 모셔놓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오신 건 아니죠? 작가님이 주인공이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덕후를 위한 덕후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덕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제인 오스틴 좋아하고 그렇긴 하지만 덕후까지는 아니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덕후인가요? 저는 제인 오스틴 작품을 되게 좋아했고, 네. 특별히 오만과 편견 같은 경우에는 네. BBC 드라마 버전 DVD, 네, 영화 DVD를 가지고 정말 10번 넘게 돌려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드라마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 왜 로맨스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항상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이 어떤 원형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관지어서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됐는데. 그래서 벌써 흐트러졌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덕후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덕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후는 아니다. 그런데 그럼 이 모임이 성사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수경 대표님이 힘겹게 덕후가 아님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가 덕후를 모셨습니다. 오늘 북토크에서 우리가 함께 볼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의 저자이자 진짜 제인 오스틴의 덕후 왕덕후 최은 작가님! 재은. 아, 작가님 원래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셨어야 됐는데 짜라라나. 작가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은입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덕후라는 이 호칭 마음에 드세요? 사실은요, 이거 이 폭탄 발언인데요. 제가 이거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글도 쓰고, 기사도 나가고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최초? 개인적으로, 네. 성공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저를 한 번도 제인 오스틴 덕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신 말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제 성향이 덕후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푹 빠져 지내는 걸 사실 잘 못하는 편이고요. 덕후들을 부러워하는 입장이 있고 제인 오스틴하고 관련돼서는 또 제가 되게 왜 이게 폭탄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너무 실망시켜 드릴까 봐 얘기를 못 했어요. 다들 그냥 알아서 덕후려니 하고 얘기를 하시길래 기자님들도 그렇게 나가고요. 제인 오스틴 덕후인 게 틀림없다 막 이렇게 나가 가지고 제가 한 번도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덕후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근데 왜 또 그러냐면 제인 오스틴하고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제인 오스틴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아실 텐데 제인 오스틴 하면은 그 진짜 덕후들이 있잖아요. 제이 나이트라는 정말 덕후 그룹이 있고요. 그룹이 있고 그리고 워낙에 제인 오스틴의 그 오래된 팬클럽과 국제협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제인 오스틴 학회 이런 것과 별개로 이런 팬클럽 비슷한 게 있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는 제가 그냥 영화 몇 편 보고 모스에 대해서 책 썼다고 굉장히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인식이 제가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덕후가 아니라는 게 오히려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인 오스틴이기 때문에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는 덕후가 아니어도 혹은 뭐 연구자가 아니어도 너무 즐겁게 빠져서 지낼 수 있는, 빠져서 읽고 또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작가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제 책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이나 아니면 제인 오스틴을 즐겁게 읽기 위해서 덕후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더라도 책도 쓰더라.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오히려 꼭 덕후가 아니어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작가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제인 오스틴만 가지고 사실 책을 쓴 거잖아요. 제인 오스틴 영화만 가지고.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뭔가 이렇게 많이 알아야지만 뭐 이 책을 읽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선입견처럼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저는 덕후가 아니지만 책을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댓글창에 럭키맨 PHH님께서 제인 오스틴 덕후는 아니지만 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라고 또 우리 작가님의 말씀에 지지 발언을 해주셨어요. 좀 약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여튼 지지하는 애정 어린 또 작가님의 팬이신 것 같기도 해요. 여튼 나는 덕후가 아니다. 오늘 이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 북토크에서 이 청월함에서 지금 최초의 북토크를 하시고 계시는 것도 맞고 또 여기서 내가 덕후가 아니라는 것을 또 처음으로 밝혀주셨는데 일단 그 판단은 또 저희가 살짝 보류를 좀 해볼게요. 일단 왜냐면 이 덕후의 스펙트럼이 조금 그래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이따 말미에 대표님이랑 저랑 그리고 여기 같이 참가해 주시는 우리 댓글러 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일단 보류 해주세요.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남들이 또 말해주는 기인데 지금 작가님 표정이 되게 황당하게 내가 아니라는데 그런 표정이시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덕후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당연한 듯이 아니에요. 당황한 게 아니라 약간 기분이 좀 상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덕후가 아닌 것 플러스 좀 간단한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영화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영화평론가랑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게 저의 업인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런저런 영화 인문학 강의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불러주시면 갑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좋아하셔서 영화를 공부하고 또 그것이 일로서 어디든 그리고 불러주시면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소개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은 작가, 그는 누구인가? 그녀의 앞조사. 우리 오수경 대표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사실 오늘 이거 하려고 출연했어요. 네. 이거랑 리액션. 최은, 그는 누구인가? 최은, 실버라고도 하죠. 이름처럼 은쟁반 옷구슬 굴러가는 부끄러우신가요? 네, 이름처럼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름처럼 은쟁반 옷구슬 굴러가듯 영화 이야기를 잘하는 그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영화 이론으로 석사와 박사를 받으신 은 박사님이십니다. 문학작품이 원작인 영화를 워낙 좋아하셔서 글을 쓰고 강의를 하다가 운명처럼 제인 오스틴을 만났고 제인 오스틴의 덕후인 듯 덕후가 아닌 덕후로서 마침내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도 꾸준하게 평론가 저술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뭐 제가 기독교 잡지 복음과 상황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최은 작가님께서 쓰신 영화 이야기 코너를 특히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영화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기도 하셨고 베스트셀러인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나 청소년 인문학 수업 등 영화와 인문학을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하는 책들을 지으신 저자이기도 한데요. 네. 강사로서도 대활약을 펼치고 계세요. 저희 청어람에서도 꽤 오래 영화 강의를 하셨었고 CBS나 EBS 등 무려 방송국을 섭렵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나 여러 단체 등에서 강의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요. 요즘에는 라디오 CBS 광장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최은 작가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저자, 평론가이기도 하지만 멋진 기획자이기도 한데요. 고품격 영화제,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의 부집행위원장이자 수석 프로그램으로 대활약 중이시고요. 수석답게 최근 돌찜질기를 구매해서 애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저 이거 괜찮으셨어요? 네, 고양시 덕은동에서 남편분과 딸 그리고 반려묘인 마리와 호두, 반려견 마니와 함께 다복다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최근 외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금 시세가 떨어지는 추세이고 최근 8년 만에 은 거래가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오, 대박! 금의 시대가 가고 은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은의 시대를 맞아서 최은 작가님도 상승세를 맞이하고 있고 현재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을 발간을 기점으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 unbelievable.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럼요. 저 깜짝 놀랐어요. 놀랍네요, 진짜. 어떻게 작가님 좀 마음에 드세요? 지금 이 대표님이 준비하신 앞조사? 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3가지 덧붙이자면 이러면 진짜 작곡인데. 덧붙이세요, 덧붙이세요. 저 더 베스트잖아요. 최은이잖아요. 더 베스트 실버입니다. 실버 더 베스트. 네, 실버가 최고가인데 그 중에 최고. 이렇게 아니 아까 얘기하면 너무 재수 없죠. 죄송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최근 은실버가 오르고 있는 거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그거. 실더베 지금 댓글에 실더베. 우리 필자님은 이 정도가 기본이죠.라고 굉장히 또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죄송합니다. 베스트 실버 최은. 지금 혹시 미리 이렇게 약속되신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 건 아니죠? 우리 다 깜짝 지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네, 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작가님과 책에 대해서 같이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제목이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제인 오스틴 작가, 뭐 오만과 편견 이렇게 좀
단편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제인 오스틴이란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덕후 아닌 덕후로서 일단 덕후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인 오스틴은 누구인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인 오스틴은 영국 작가고요. 영국의 여성 작가고 1775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셨으면 무려 246세가 되시는 분인데요. 지금 뒤에 우리 고양이가 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이래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이 아이는 마리입니다, 마리. 마리. 네. 반갑습니다. 김마리처럼 생겼죠. 김마리 그래서. 네. 좋아요. 같이 이야기해주세요. 제인 오스틴은 18세기에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네. 책이 발간이 된 것은 19세기 초반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여성 작가들이 이름을 걸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고, 그런데 이제 작가가 돼서 이름을 오늘날까지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흥미롭게 또 이 제인 오스틴은 목사의 딸입니다. 교구 목사의 딸인데 8남매가 있었어요. 그중에 7째고요. 딸로는 2번째인데 교육을 막 엄청나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1년 반 정도 지역 기숙학교, 여학생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지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공부하는 분위기, 책 읽는 분위기였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유명하지는 못했고요. 책을 6권 장편, 그리고 단편과 중편 소설 이렇게 남겼는데요. 장편으로는 6편이 있고 6편의 장편이 다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영화와 드라마로.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던 그런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당시에는 이제 여성이 소설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요. 작가로 데뷔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인 오스틴 하면 로맨스 소설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결혼하지 않고 41세 병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혼이었고요. 사실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쯤에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속물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이름을 막 알리고 유명해져서 어느 정도 좀 수입도 막 생기기 시작할 때쯤 병으로 떠난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그 전에 이미 좀 유복한 생활을 하다가 떠날 수 있었던 건가요? 막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려고 할 때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도, 왜냐하면은 옛날에 여성들이 많이 그렇긴 했는데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지 않았거든요. 유작이 2편이 있고 4편이 이제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4편의 소설이 다 익명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A Lady라는 이름으로 이성과 감성이라는 책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엔 오만과 편견인데 이성과 감성의 저자. 이렇게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의 저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제인 오스틴의 책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당시에 조지 4세가 되는 이제 황태자도 제인 오스틴의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작가가 제인 오스틴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더 이름을 알리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진 그런 작가 중에 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많이 다음에 유명해진 다음에 지금 그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보면 괜히 지금 살아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막 너무 안타깝고 괜히 막 배가 아프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때요? 배 아플 때 없어요? 저는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 오늘 말씀을 많이 아끼시겠다고 했으니까 존중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인 오스틴은 이제 로맨스 소설 작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맨스 소설이 결코 뭐 수준이 낮거나 이렇게 폄하될 장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인식의 다른 뭐 예술 작품에 비해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 조금 가치를 낮게 매기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인 오스틴을 좋아한다고 하면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로맨스 작가 아니야? 로맨스 소설 쓴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 또 그런 오해를 받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제인 오스틴이 로맨스 작가라는 데 동의하고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로맨스는 사실 모두의 관심사 아닌가요? 그만큼 폭이 넓은 이야기죠. 오히려 폭이 넓은 이야기이고
로맨스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인 오스틴이 비난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결혼으로 끝냈다는 점이에요. 여성을 음. 결혼으로 끝내는 이야기, 그다음에 신분 상승의 이야기, 신데렐라 스토리, 판타지 이야기, 게다가 본인은 비혼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환상적인 얘기 자기 대리만족하려고 쓴 거 아니야? 판타지 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로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 자기 잘 모르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로맨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지점들이 있고 당시 여성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거를 쪼끔 더 세밀하게 여성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사실 역사를 기록하는 데는 나오지 않는 아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가 그것들을 봤을 때 200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아 당대의 여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당시 음. 여성들이 꿈꿨던 게 이런 거구나.'를 아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로맨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혹은 이제 관심 있는 혹은 쪼금 호기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 대표님이 꿈꾸는 로맨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한숨부터. 네. 그 부분은 좀 약하긴 하지만 네. 아 그냥 로맨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오만과 편견에서 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관계를 되게 동경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요? 두 사람이 결코 자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포기하지 않아서 갈등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또 서로 이해하는 과정도 있고 음. 로맨스라는 과정이 단지 막 엄청 달달하고 이제 이렇다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씁쓸함, 뭐 고독, 또 아프게 이해하는 과정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된 그 음. 자체가 로맨스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뭐 이따가도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항상 이 제인 오스틴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어떤 격정과 좀 뭔가 이렇게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격정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지지 않는 게 가끔 아쉽다. 요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까지 로맨스에 포함이 되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또 뒤에 나온 제인 오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작품, 세계관이 들어있는 작품들을 보면 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브리저튼이라던가 지금 아주 핫한 또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꿈꾸는 또 로맨스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언제 우리 작가님은 내가 제인 오스틴에 좀 빠졌다. 제인 오스틴이 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걸 느끼셨어요? 저는 오히려 책을 쓰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인 책을 오스틴에 대해서 쓰시면서요? 네? 책을 쓰시면서요? 네. 오히려 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정말 재미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는 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 이런 걸로 한번 책 써 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그냥 가볍게 그렇지만 제가 몰두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중에 하나의 주제였고 굉장히 재미있게 '아 이거라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아. 생각했던 정도였다면 글을 쓰는 동안이나 이 준비하는 동안이나 보면서 알게 되는 거는 매 영화들이 매 작품들이 다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거나 관심이 있었던 주제하고 겹치지 않게 하나씩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작품들마다에.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인 오스틴이 늘 신분상승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변주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기도 하는데 정작 저는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작품마다 새로운 지점들이 보이고 이게 '아 정말 폭이 넓구나.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세계나 아니면은 적어도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을지라도 해석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롭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지루하거나 '아 이거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볼 때마다 새로워서. 볼 와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네. 챕터를 구상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이 주제, 이건 이 주제, 이건 이 주제가 너무 명확하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볼 때는 이거 얘기할 때는 이 얘기해야지. 이거 네. 얘기할 때는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비슷한 듯 하면서도 새로운 포인트들이 막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드디어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All About Jane Auste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이 왜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두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28가지인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제인 오스틴을 보고 또 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독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그걸 이해하게 된 거죠. '아, 이 정도면 내가 책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볐는데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새로운 주제가 보이고 또 오늘날하고 겹치는 부분이 보이고 200년 전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의 이야기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지점들을 발견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저자가 책을 쓰면서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실 때 너무 재밌어서 네. 너무 재밌는 표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덕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야기를 같이 듣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표정에서 정말 어떤 질문에서보다도 눈빛이 빛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저희가 요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평가 기준에 살짝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냥 볼 때마다 새롭고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이 제인 오스틴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좀 더 깊이 다뤄볼 텐데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국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제인 오스틴의 발자취를 막 따라가 보셨다고 제가 책 서두에서 봤어요. 맞죠? 네. 네, 언제 맞아요. 갔다 오셨어요? 2019년이고요. 딱 2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오늘 뭐 이런 게 네, 뜨는데 네. 2년 전에 여기 있었네 이런 게 뜨는 게 지금 되게 흥미롭게 '아, 그랬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2년 전에 한 3주 조금 넘게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제인 오스틴 갈 만한 데들 이렇게 다녔는데 보통은 이제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를 하려면 오만과 편견 촬영지 뭐 이런 데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진짜 작가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곳, 좋아했던 곳, 작품의 배경이 됐던 곳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런던에서 출발을 했고요. 당연히 런던에서 그다음에 초턴으로 갔는데 초턴이 이제 제인 오스틴이 생가는 아닌데 제인 오스틴 하우스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생애 말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이제 힘겹게 살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당시 여성들이 이제 갔던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오빠가 마지막에 집을 마련해 줬어요. 오빠가 양자로 가서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초턴에 있으면서 사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원고들이 다 책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초턴에 하우스 뮤지엄이 있고요. 그래서 생가처럼 이제 보존이 돼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윈체스터에 가서 제인 오스틴이 사망을 해요. 그냥 병원 치러 갔다가 2달 만에 사망을 하는데 윈체스터 대성당, 윈체스터에 그리고 마지막에 머물렀던 집 앞 집은 못 가요.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어서. 네, 윈체스터와 그다음에 인제 라임 레지스라는 바닷가가 있는데요. 제인 오스틴이 고향 다음으로 제일 좋아했던 휴양지예요. 거기서 거기 여행을 가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고 라임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 그리고 소설 설득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스라는 곳에 가면 제인 오스틴의 센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인 오스틴이 아버지가 은퇴한 다음에 거기서 한 4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바스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제인 오스틴의 초상화가 있는 곳이 런던 초상화 미술관 국립미술관에 거기 이제 가면 제인 오스틴의 초상화가 언니가 그린 초상화가 손바닥만한 게 있거든요. 그 초상화 보고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찐팬 코스. 덕후 코스인데. 선생님이 여행 덕후신 것 같다고 그렇게 그러네요. 좌우지간 덕후이신 걸로. 어떻게 해도 빠져나가실 수가 없는 점점 지금 올가매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다거나 좀
책을 쓰실 때 좀 영감을 얻었던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는 라임레지스라는 곳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에서 거기를 갔을 때 제인 오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라임을 보고 라임에 와서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여행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었다는 얘긴데 곳에 가서 보니까 제인 오스틴이 왜 거기서 산책하는 거 바닷가에 부둣가에 이렇게 산책하는 걸 하루에 1 시간 이상씩 했다고 하고 거기서 지냈던 것들을 좋아했는지, 왜 좋아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알겠고요. 뭐 설득이라는 것 영화도 그렇고 소설에 나오는 그 돌계단 같은 거 이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꼭 다시 가 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뒤에 혹시 배경이 네. 해변이잖아요. 그 네. 라임레지스를 생각하시면서 그 배경을 준비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고 이건 1년 내내 제가 그냥 틀렸네요. 예 달아 놓고 게을러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아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점점 뭐라고 할까 제인 오스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지고 또 쓰신 책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책 구성을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제 책 표지를 받고 구성을 보니까 이 책이 총 1 장, 2 장, 3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 부에는 제인 오스틴에 대한 이야기, 2 부에는 이제 제인 오스틴의 원작과 관련돼서 원작과 원작이 충실했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 부는 이제 장르 영화로 다시 씌워진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변주되고 확장되어서 어떻게 또 재해석돼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얘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선택하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작가에 대해서 아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왜냐하면은 작가의 삶이 작품으로 녹아 있는 작품들이라고 제인 오스틴이 특히 여성의 삶이 녹아 있는 작품이고 그렇게 봤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많이 아는 것이 오만과 편견, 뭐 이성과 감성 이런 작품들인데 그런 작품들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정말 충실하게 옮기고 싶어 했던 혹은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먼저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해석의 음. 여지들을 인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음. 고전하면 그냥 고전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이걸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네. 너무 망쳤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는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발랄한 상상력을 가지고 작가가 그 시절에 했을 법한 거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창조적인 해석 작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쪼끔 더 자유롭게 또 우리가 음. 고전이라는 무게에 눌리지 않고 음. 작품들을 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자연스러운 그런 구성을 제가 따른 것 같아요.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럼 이 구성이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군더더기 없이 좀 딱딱 맞아떨어지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신 거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유. 네. 어쩐지 아니 1 장, 2 장, 3 장이 약간 좀 거짓말처럼 너무 매끄럽게 좀 다듬어졌다. 그런 느낌 어때요? 대표님 들지 않으셨어요? 오수경 대표님? 이 구성이 너무 좋아서 '아 이렇게 한 작가를 이렇게 촘촘하게 볼 수 있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고 여길 따라가다 보면은 아예 인제 그 작가 자체에서부터 지금 재해석의 문제까지 정말 그 1 타 3 피로 책 한 권을 마스터할 수 있는 제 언어가 저렴했나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정말 대중적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가는 재미가 있었고 간혹 어떤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좀 뭔가 좀 친절했고 그리고 쉬웠고 그리고 그 흥미가 또 적절하게 채워지는 그런 확장되는 영역까지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뭐 저희가 뭐 평론가는 아닌데
일개 독자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책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얘기지 1장, 2장, 3장을 뭐 저희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같이 보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절대로 이 책의 어떤 그 책 판매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아주 맛보기만, 정말 프리뷰처럼 아주 맛보기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1장에서는 저희가 제인 오스틴의 생애를 영화 비커밍 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 비커밍 제인은 언제 나온 영화죠? 2007년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앤 해서웨이가 네, 제인 오스틴의 역할을 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비커밍 제인을 통해서 이제 제인 오스틴의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 몰랐던 이야기가 되게 충실하게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첫사랑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책에서도 잘 다뤄주시고 제가 알기로 작가님께서 여러 곳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글 쓰는 여성의 프라이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대에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글을 쓴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성 작가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제 여성 작가, 소설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익명으로 활동을 하거나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뭐냐면 여성 작가들에게 유독 가혹했던 거예요. 평가가 "여자들의 이야기여서 그래." 뭐 이렇게 인제 얘기한 건데 사실 비커밍 제인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사랑 톰 루프로이라는 남자를 20살 쯤에 만나서 첫사랑에 실패를 해서 그래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아마 그 사랑 기억하면서 사랑 얘기를 우려먹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제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분명하게 갖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비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은 결혼 못해서 첫사랑에 실패해서 그냥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서 비혼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프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인제 이 비커밍 제인보다는 오만과 편견이 훨씬 더 프라이드에 대해서 오만이 이 프라이드 앤 프레저스니깐요.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 작가로서 여성으로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혹은 오만과 편견에서 인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프라이드가 사실 지성이 뒷받침된 어떤 프라이드여야지만 이것이 오만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자긍심과 연결되는 프라이드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인 오스틴의 삶과 이게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19 세기의 여성 작가가 비혼으로 살면서 받았을 어떤 뭐 일종의 경멸 같은 것 혹은 무시 같은 것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실 '비혼을 선택하면서 내가 글을 써서 먹고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당당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인제 이 프라이드의 근원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드를 제인 오스틴이 쓰고 있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진짜 오만함 그러니까 자존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긍심이거든요. 자긍심 그리고 자존감에 더 가까운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보통 오만과 편견 얘기를 할 때 프라이드 앤 프레저디스에서 인제 보통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프라이드는 그러니까 오만함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굉장히 인제 많이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뭐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인용하고 싶은 말은 오만과 허영을 대비시킨 말이에요. 허영. 베니티라는 프라이드와 베니티를 인제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허영이라는 말은 허영은 남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인 오스틴이 인제 책의 다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라이드는 그러니까 오만함은 남이 자기를 허영은 남이 자기를 바라보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고 이 진짜 프라이드는 그러니까 오만함이라는 이 프라이드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자긍심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근거한 프라이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커밍 제인에서 이 제인 오스틴의 프라이드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종류의
프라이드였던 거죠. 내가 글을 써서 먹고 살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조용하게 쓸쓸하게 결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재미있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오만과 편견의 제 책에 이제 오만과 편견 부분을 보시면 이 프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적절하게 더 말씀해 주실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딱 책에 있는 부분 뒤에 알맹이는 딱 남겨 두시고 겉에 네. 좀 이렇게 맛보기만 보여주셔서 너무 안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생계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감,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 이 글쓰기의 프라이드에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두 분의 삶에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신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선을 우리가 조금 현대로 돌아와서 제인 오스틴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글쓰기의 프라이드, 지키고자 했던 그 프라이드가 우리 대표님과 작가님께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 단어 뭐죠?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인 오스틴의 그 지금 말씀하신 자긍심 측면에서 작품을 본다면,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이 당시 사회를 굉장히 재현을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교계,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 처한 그 곤란한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재현을 잘 하는 한편, 그거를 굉장히 위트를 가지고, 위트와 또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때로는 비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를 자기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제가 되게 그 밑줄을 긋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3장의 제목이었는데, 타인을 배제하지 않는 지성이라는 문구였었거든요. 이게 글 쓰는 여자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되 그것에 대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제인 오스틴에게, 또 그 용감하게 자기의 언어로 글을 쓰는 여성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에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 나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지성으로 빛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평소에 좀 타인을 많이 배제하시는 편인가요? 배제 많이 하고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니, 지금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솔직히 글쓰기와 생계 어떤가요? 글쓰기로 생계가 지금 어떻게 책임져지나요, 지금? 불가능하죠. 아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18세기 영국이나 지금 21세기 한국이나 글쓰기로 먹고 사는 건 여전히 녹록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렵죠. 어려운데요. 다행히 그래도 글은 돈이 안 되는데요. 글을 쓰다 보면 불러주시는 데가 있어요. 강의는 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글쓰기가 해주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렇게 글은 본인이 써서 이제 내보냈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게 금방금방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게 주는 어떤 만족감이 사실 있고요. 그렇게 글을 써서 생겨난 독자들과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한 즐거움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글이 어떻게 가서 닿고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닿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확인했을 때 훨씬 이제 살아갈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라는 것이 저한테는 말하는 거하고 사실 동떨어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인 오스틴은 사실 그렇게는 못했던 형편인 거잖아요. 정말 앉아서 글만 써야만 했고 출판도 사실 어려웠던 그런 형편이어서 그 시절엔 정말 어려웠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고, 출판 기회도 마찬가지고, 출판된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책값이 굉장히 또 비싸고, 책값이 책 한 권이 숙련된 노동자의
주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월급의 4분의 1 정도, 노동자 월급 4분의 1 정도 됐던 시기니까 그거 자체가 책을 산다는 건 사실 어렵고 대신에 인제 순회 도서관 같은 게 있어서 대여 시스템은 좀 더 잘 돼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뭐 대여를 해 주면 사실 작가한테는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별로.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웠던 그런 더 어려웠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쪼끔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 제인 오스틴의 오빠, 양자로 가서 귀족 이제 그 네. 을 그래서 동생들과 어머니한테 네. 집을 마련해 준 그 오빠가 새삼 고맙고 네. 에드워드 오빠. 네, 에드워드 오빠가 귀족 아들 됐다고 했을 때 막 제 마음이 다 좋더라고요. 저 여행 중에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초턴에 갔는데 초턴 네. 하우스 뮤지엄이 제가 기억나는 게 2월 1 일이었어요. 왜냐면 1월 31일에 갔더니 문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닫는 데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며칠 동안 있었으니까 2월 1일에 갔더니 그 초턴 하우스 70주년 개관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2번째 관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날 아침 2번째 관객. 근데 이 안내원 아저씨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래. "쪼끔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인 오스틴의 조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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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조카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 뭐 후손 온다는 거예요. 네. 온다고. 제레미 나이트라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쪼끔 기다렸더니 정말 왔어요. 그래서 제레미 나이트를 제가 만나고 왔는데 재밌는 거는 제인 오스틴인데 이 사람은 제레미 나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드워드 나이트로 양자 입원간 그 오빠의 자손인 거죠. 아직도 초턴에 살고 있어요, 옆에. 그래서 그거 만나고 온 게 너무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증샷도 찍고 이렇게 그럼요. 사인도 받으시고 좀 하셨어요? 사진만 찍었어요, 사진만. 그 사진도 이 책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책에는 없잖아요. 제 얼굴이 나오는 바람에 그분만 넣어주냐고. 네.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오빠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쵸.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적어도 생계 걱정 없이 좀 막판에는 책을 쓸 수 있게끔 생계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참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녹록지는 않다. 하지만 네, 저희에게는 맞아요. 이제 수많은 SNS와 뭐 이렇게 온라인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조금 알리는 데는 그래도 훨씬 사정이 나아졌죠. 그럼요. 대표님 분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책에는 뭐 12편의 소설과 그리고 이제 26편의 다른 영화와 드라마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는 오늘 그걸 다 다루진 않겠고 가장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오만과 편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접해봤을 작품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언제 처음 오만과 편견 보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먼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3번을 봤어요, 극장에서. 3번을 보고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한 2번 읽고 그다음에 인제 BBC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는 어디든 풀렸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구해서 봤고 그다음에 인제 그 오만과 편견의 약간 현대판이라고 하는 브리짓 존스 일기 뭐 이렇게 쭉 따라갔었던 것 같은데 한때 제 이상형이 콜린 퍼스였었어요. 오만과 편견 때문에요? 네, BBC의 다하 씨가 네.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 이상형이었죠, 사실. 네, 모두의 이상형이었고 그래서 예전에 그 좀 약간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하고 같이 모여서 명절 때 오만과 편견 BBC판을 모여서 같이 보고 동물 산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했었어요. 정말요? 진짜 덕후는 여기 있었네요, 진짜.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오만과 편견 덕후가 아니라 그냥 다하 씨 덕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다하 씨 덕후. 그쵸? 산책하시면서 다하 씨 이야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만과 편견을 책으로 먼저 보고 나중에 그 BBC 드라마가 있다는 걸 알고 봤는데 저는 정말 너무 실망했잖아요.
내가 생각한 다하씨가 아니었어. 전 진짜 오히려 영화의 다하씨가 별로였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저는 여태까지 영화로 재현된 다하씨 중에 제 마음에 드는 다하씨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물론 배우 콜린 퍼스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여러 역할에서 좋아했지만 다하씨로는 진짜 좀 아니올시다가 아닌가. 그런데 그때 뭐 진짜 막 완전 모든 사람이 이상형이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괴리감은 있지만 그래도 왜 그랬는지는 좀 알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오만과 편견이 이제 보면 제인 오스틴이 단순히 물론 로맨스 소설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단순히 로맨스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로맨스를 통해서 그 안에 그 18세기 영국의 어떤 사회 분위기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제도 어떤 결혼 제도라든가 뭐 장자권이라든가 뭐 그런 가부장 제도 그리고 또 우리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여성으로서의 저항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인을 배제하지 않는 지성 그리고 포용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여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 같지만 이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책에 내가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좀 우리 작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맨스 속에서 드러난 이런 사회 문화 제도 그리고 저항과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또 우리 보시는 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간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배경은 상속제도와 결혼제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라는 것이 사실 이제 여성이 사교계에 진출하면 결혼시장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시장화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 제인 오스틴의 흥미로운 것은 사람을 소개할 때 무조건 얼마짜린데요? 이 사람은 얼마짜린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남자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데 쟤는 연봉 2억이래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여자는 상속금이 3억이래 이런 이야기를 너무 천박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너무 돈 밝히는 것 같고. 근데 제인 오스틴은 줄기차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격을 매겨놨어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인 오스틴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이게 결혼제도하고 이제 상속제도하고 맞물려 가면요. 상속이 이제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거거든요, 재산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고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줍니다.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 특히. 그래서 그렇게 남겨주고 재산을 이제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였는데 이게 영국의 귀족 제도가 독일이나 프랑스하고는 달라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실 독일은 폰 누구, 드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제 따라가잖아요. 근데 영국은 다하씨는 펜벌리가의 다하씨예요. 그러니까 펜벌리라는 저택이 다하씨를 규정하는 어떤 귀족성을 규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영국 귀족 제도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다 가는 것과는 달리 가문의 그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국의 역사상으로 사실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건데 영국의 이제 귀족 제도가 유지되어 온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돈이 많은 재산가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딸들을 위해서는 차남과 나머지 아들들을 위한 동산을 마련을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참금이나 상속금으로 마련을 해두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제 오만과 편견 엘리자베스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딸이 5인데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금 있는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정상속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한정을 해야 되는데 직계 가족이 아닌 아버지의 어떤 그 친척들 중에 남자를 하나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속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딸 5이 있는 마당에 아무도 결혼을 안 했는데 아버지는 연로해요. 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 법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5 딸은 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콜린스라는 청혼자가 나타나잖아요. 한정상속자인.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성들이 결혼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특히 중간층, 이 젠틀맨 계급층의 여성들이. 그래서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층민은 괜찮아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층 여성들은. 뭐 한여를 해도 되고. 근데 중간층에 어느 정도 적당히 배운 여성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결혼이 유일한 대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결혼에 성공하지 못했고 지참금도 없거나 상속금도 없을 경우에는 친척 집에 남자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출산 도우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산 도우미, 그다음 보모, 가정교사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애들 결혼해서 떠나면 자기도 또 다른 집에 가야 되거나 몰락해야 하거나.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여성들은 다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중간 여성들이고 중간 계층 여성들인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시절의 여성들이 어땠고 결혼제도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랑감을 정하는 데 왜 재산이 중요했고 여성의 지참금이 왜 중요한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지겨울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지를 결국은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독특한 그 시대적인 배경과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도 진짜 어떤 생존기, 결혼을 네. 통한 생존기, 그리고 정말 이렇게 투쟁하는 투쟁기라고도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두꺼운 책 속에서 단순히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로맨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어도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선택하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생계를 위해서 결혼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 뭘까? 그 타인을 포용하는 지성을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어떤 샬럿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오수경 대표님도 책 중에서 그 샬럿 부분에 가장 좀 많이 감동을 받으시고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샬롯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기보다는 그 드라마에서 샬롯이라는 존재와 그 샬롯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해석하는 최은 작가님의 그 시선에 저는 되게 동감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또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요즘에도 되게 많이 나타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관습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을 약간은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규정짓는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엘리자베스처럼 다 글을 굉장히 잘 써서 뭔가 그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여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관해서 저는 제인 오스틴의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안에서 엘리자베스가 되게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저기는 내 친구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샬롯이 차지한 그 자신만의 자리, 공간을 인정하고 긍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았고 최은 작가님이 그 시선을 발견해 줘서 저는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막상 저희가 그렇게 살기도 어렵지만 또 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살면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막 똑바로 살길 바라고 그런 선택 안 했으면 좋겠고 하고 이렇게 오지랖 부리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샬럿을 봤을 때 특히 흔히 말하는 이 엘리자베스는 저는 되게 피시한 사람, 지금으로 보면 좀 피시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샬럿은 언피시한,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뭔가 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취적이고 멋있는 여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자기 친구가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바꿔나가고 포용하는 모습이 좀 인상 저도 깊었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샬롯의 삶에 대해서 더 그렇게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 그냥 자기 집이 더 중요했나 보다 뭐 자기 생계도 중요하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더 좀 깊이 시선을 주고 집중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접근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발견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냥 이제 얻어 걸린 거죠. 네. 아,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냥 오마갈 편견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재밌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그런데 센스 앤 센스블리티를 보니까 로시라는 인물은 이 샬롯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 그것보다 그냥 순응하고 자기 공간을 만들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력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예를 들면 센스 앤 센스블리티에서 그러니까 엘리너와 마리앤이 있잖아요. 엘리너가 이제 좋아했던 그 에드워드라는 남자를 샬롯이 먼저 좋아했고, 루시가 먼저 좋아했고, 루시와 에드워드가 사실 미리 약혼을 했던 상황인데, 엘리너가 나타나서 이제 있는 걸 보고 이 여성이, 루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고, 샬롯보다 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를 지키기 위해서 알아서 제거를 합니다. 엘리너에 가서 슬쩍 흘려요. 사실 우리 약혼한 사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랑 결국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에드워드 어머니가 상속권을 박탈을 해버려요. 동생에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시가 이번에는요, 에드워드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동생에게 가요. 상속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교활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한계 안에서 머리를 쓰는 거죠. 계략을 써서 혹은 이제 전략을 써서,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자기의 선택을 해나가는 악역 같지만, 놀랍게도 제인 오스틴은 이 루시마저도 포용을 해요. 루시가 악당이라고 패가 망신하게 만들지 않아요. 루시는 그곳에서 또 자기 어머니와 의절한 이 남편을 관계를 잘 회복해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 에드워드와 루시의 이야기를 이성과 감성이 했다면, 다음에 그 설득이라는 작품에 스미스 부인이라는 여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 남자 주인공이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대책 없이 그냥 부모님한테 얹혀 살거나 아니면 남자 형제들한테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결혼하지 못한 중간 정도의 이런 여성들에게 이런 길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 작품 안에서 그런 그 샬롯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작품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고, 이게 그냥 샬롯이라는 캐릭터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인 오스틴이 실제로 약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이제 확신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때마다 계속 즐거워지는 거죠.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약자들을 향한 이 제인 오스틴의 시선이라는 것이 나쁜 선택을 했어, 혹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해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선택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적당한 어떤 삶의 조건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상상의 세계를 구축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19세기의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읽은 여성들, 독자들, 혹은 평범한 그런 시민들은, 독자들은 사실 소설 나부랭이나 읽는다고 되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심지어는 여성주의적인 어떤 글을 쓰는 작가들도 그걸 경멸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여성들이 이렇게 소설 나부랭이나 읽고 환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나 이런 작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멸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인 오스틴의 독자들의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느꼈을 그 어떤 만족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냥 기분 좋음, 이거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어떤, 거의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 같은, 혹은 희망의 메시지 같은, 완벽한 희망의 메시지 같은 그런 지점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다 옥승우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엘리자베스 같은 주인공들이 아니잖아요. 엠마 같은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쁘대요. 네. 지적이고, 지적이고 예쁘고, 엠마 심지어 재산도 있고, 귀족이고.
누구나 다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삶에서조차도 주인공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현실에서는 샬롯이나 루시나 스미스 부인이나 심지어 인제 뭐 레이디 수잔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예외적인 삶을 사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대중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길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게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지 간에 작가가 그런 일관성 있는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 샬롯의 확장된 더 성장한 캐릭터는 레이디 수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네. 최고봉이죠, 최고봉. 네, 최고봉. 자기가 가진 뭐 자식도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고 네네. 자기가 가진 매력을 한껏 이용해서 삶을 즐기고 남성을 쟁취하고 그것도 네. 어린 남성을 쟁취하고 네. 근데 어때요? 작가님 보시기에도 어떤 샬롯 다음으로 발전한 캐릭터가 레이디 수잔이라는 것에 동의하신가요? 뭐 최고죠. 최고로 발전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레이디 수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합적인 것이 그런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디 수잔을 또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면 제인 오스틴 캐릭터 작품에 꼭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람둥이 남자거든요. 네. 위컴이나 윌로비나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의 위컴이나 이성과 감성의 윌로비 같은 남자 바람둥이 캐릭터들이 꼭 나오는데요. 레이디 수잔은 바람둥이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레이디 수잔은 심지어 제인 오스틴이 서간체 소설로 쓴 소설이면서 10대 때 완성한 소설이에요. 서간체로. 그러니까 10대 때 이미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레이디 수잔은 그렇게 여성 버전인 거죠. 바람둥이 여성 버전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레이디 수잔이 또 하는 발언이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만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비난하겠냐. 그냥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하겠지,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발언들도 이제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이제 이런 레이디 수잔이 갖고 있는 그 복합적인 남성 바람둥이와 여성 생계형 바람둥이, 생계형 여성에 대한 어떤 캐릭터가 같이 등장하는 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제인 오스틴의 언니가 있었어요. 사촌 언니. 사촌 언니 중에 엘리자라는 프랑스 귀족한테 시집간 언니가 있었거든요. 이 언니가 프랑스 귀족이 프랑스 혁명 후 남편이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요. 미망인이 돼서 과부가 돼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제인 오스틴이 제일 사랑했던 오빠, 셋째 오빠를 꿰찹니다. 네. 1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와, 정말 10살 연하의 오빠를. 네. 그러니까 사실 이 10대 시절에 그런 걸 다 본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엘리자라는 언니를. 그러니까 프랑스의 귀족하고 결혼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는 이 언니의 그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또 경험으로 이 레이디 수잔 캐릭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레이디 수잔. 그 영화가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포착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사실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대해서 주어진 역할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책을 보면 그리고 작가님께서 설명하신 그리고 해석하신 내용을 보면 이 제인 오스틴은 벌써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인 성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또 철학 그런 가치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시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제인 오스틴은 그렇게 성별에 대해서 다른 생각, 저항, 불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제인 오스틴 시절이 메리 올스턴크래프트가 활동했던 시절이에요. 제인 오스틴 10대 때가. 그래서 그런 글들을 제인 오스틴이 읽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읽었다라고 인제 도널드 서슨 같은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인제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 책이 지금의 크라우드 펀딩처럼 미리 예약 판매가 되던 책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예약하는 그 리스트가 신문에 실리거나 아니면은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 뒤에 실리거나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제 제인 오스틴 이름이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인 오스틴이 그런 책들과 당시의 소설들, 그러니까 소녀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룬 소녀 성장담 같은 혹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들을 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인 오스틴이 어느 시절에 동떨어져서 천재적인 작가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스터 프로젝트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소설 같은 걸 굉장히 경시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상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맞아, 이거는 아니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또 제인 오스틴이 10 대에 썼던 노생거 사원 같은 그런 작품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소설을 읽는 게다가 고딕 소설, 공포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호러 소설을 즐겨 읽는 소녀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성들은 서로 여성 독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성 독자들이 그런 식으로 경멸받는다는 것에 대한 혹은 그런 이야기가 무시당한다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감싸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감싸주겠나?"라는 이런 발언들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당시에 그런 사상의 영향들을 그대로 받으면서 사실 있는 그대로 그걸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해석을 거쳐서 그걸 패러디하고 혹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재구성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작가의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노생거 사원 같은 경우는 패러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대를 앞서간 어떤 지식인의 그런 발언 때문에 주눅도 들고 속상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녹여내고 다른 여성들까지 포용하는 능력이 어떻게 10 대에 10 대에 뭐 했어요, 대표님? 뭐 했냐고요, 우리. 전 드라마 봤습니다. 전 친구들이랑 음담패설을 많이 했죠, 그때 진짜.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성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또 그 이후에 다른 작품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까지 조금 간략하게 맛봤어요. 지금 사실 우리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책에 제가 봤을 때 한 50분의 1 정도 될까? 극히 일부. 네, 극히 일부고 제가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최은 작가님이 책을 쓰시기도 하지만 원래 본업이 뭐죠? 네, 맞아요. 영화 관련된 이야기, 영화를 평론하시고 영화를 보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제인 오스틴과 관련된 원작뿐만 아니라 원작에 충실했던 작품 이야기가 진짜 막 줄거리부터 해석부터 풍성하게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 보면 그냥 사회 문화 해석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영화 이야기, 원작 이야기, 소설 이야기 줄거리를 한참 따라가다 보면 제인 오스틴 세계에 내가 막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강추합니다. 강추. 네. 정말이에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한번 읽어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책을 읽으면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진다. 맞아요. 그쵸.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이게 해석이 가능한가? 라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매력이 우리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원작에 충실했는데 시간이 마치 부족한 게로 조금 짧게 이제 변주되고 확장된, 그러니까 원작에서 넘어서서 이제 확장되어서 재해석되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 이야기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 저는 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작품이 뭐였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작가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는 아마 오만과 편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완전히 뜨악하셨을 작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제인 오스틴과 오만과 편견 좀비?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어이없어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인제 극장에서도 조용히 사라진 작품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안 뒀을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뜯어보면요. 이 작품은 정말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맨스가 아니라 오만과 편견이 사실 계급과 제도에 대한 얘기와 사회와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요. 사실 이게 좀비물과 만났을 때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좀비 영화가 공포 영화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쉽게 말하면 "내가 좀비가 돼 버린 것 같아."라고 그냥 얘기할 때 그 영혼 없는 좀비, 뇌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인제 좀비 영화가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조지 로메로 영화가 좀비 영화의 시초라고 흔히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영화들의 인제 그 맥락을 놓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그 장르 영화의 문법으로 굉장히 볼 수 있겠다라고, 좀비 영화의 공포 영화 맥락에서 보면 되게 재밌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 내버려 두고라도 오만과 편견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오만과 편견은 사실 대사나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많아요. 근데 이 좀비 영화를 만들 때 원작이 있거든요.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는 세스 그리엄 스미스라는 이제 작가가 쓴 작품이 원작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요, 오만과 편견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 놨는데 이 얘기에 좀비로 바꿔 놓은 거예요, 설정만. 좀비만 하나 딱 바꿨을 뿐인데 너무 많은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예를 들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샬롯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샬롯이 사실 결혼하는 건 인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인제 똑같아요, 엘리자베스가. 그런데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가 돼서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나는 남편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명예롭게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여성의 그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봐도 좀비를 선택한 거죠. 좀비가 그렇게 죽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당대의 여성의 삶을 뇌가 없이 혹은 영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의, 그냥 죽었지만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좀비의 그 상태와 또 여성의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성에게 그냥 좀비처럼 살아가다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비이지만 '내가 명예롭게 죽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인제 그 셔 콜린스라는 남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캐서린 영부인이 있어요. 근데 원작에서나 영화들에서 보면 캐서린 영부인은 악역처럼 나오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로망과 편견의 현대 버전이어서 좀비 버전인 이 영화는, 그리고 세스 그레엄 스미스의 책은 이 캐서린 영부인이 사실 전설의 좀비 퇴치사거든요.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그 여성들과 여성 전사들로 다루는 건데, 다섯 자매를 다하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전설의 좀비 퇴치사가 좀비가 된 샬롯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당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비 상태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약을 줍니다. 그 행복을 지연시켜 줘요. 그러니까 연장시켜 줘요. 굉장히 흥미롭죠. 네. 그리고 이 좀비 퇴치사가 나중에 여성 전사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대에 제인 오스틴이 했던 일들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제인 오스틴은 어떻게 하고 끝나냐면 캐서린 영부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결혼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결혼하기를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여성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에 다시 영화로 만든 이 작품 같은 경우, 이런 작품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제인 오스틴이 그 시절에 미처 못했던 일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당대에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이 작품을 굳이 다시 영화로 만들 때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제인 오스틴이라면 이렇게 했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발랄하게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촘촘하게 깨알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 문장 하나 옮기듯이 상황을. 굉장히 와. 재밌는 작품이에요. 아니 얘기를 일단 들을수록 경력 상승. 네? 그니까요. 경력 상승. 경력 상승. 아니 뭔가 진짜 원형대로 두고 싶은 그 마음도 너무 이해는 가지만 원형을 네. 뭔가 변주해서 확장해서 재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가 아닌가. 저는 사실 막 "우와!" 이러면서 들었지만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뭐야 완전 똑같이 따라해서 뭐야 저기다 저기 뭐야 저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최은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진짜 평론가가 맞구나.
평론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동력이 상승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네요. 거기서의 샬롯의 그 역할이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를 쓴 작가, 원래 이게 책이 또 원작이잖아요. 그 작가가 제인 오스틴의 엄청난 또 팬이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그 원작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해석하는 어떤 게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B급 영화로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네네. 진짜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은 돌아가서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를 보면서 작가님의 책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을 뒤져보는 걸로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쉬워. 너무 아쉽다 진짜. 그쵸? 대표님. 순삭. 너무 순삭 진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데 진짜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냥 계속. 지금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 이 책이 혹시 읽으시는 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나요? 미치는 거 말고 어떤 영향을 정말 미쳤으면 좋겠는지 좀 작가의 바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된 일이 아니라 즐겁게 이 코로나 시국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위로가 된다는 게 뭐 막 의미가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치는 시간과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영화 보면서 뒹굴뒹굴 보면서 책 보면서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면 제 책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름을 잊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제인 오스틴이 사실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름을 읽고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읽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보면서 다른 영화들도 조금 보고 싶고 제인 오스틴 영화 찾아보고 싶고 원작도 읽어보고 싶고 이 작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다른 책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들 어려운 시국에 문화산업과 도서출판시장과 네, 이 도서관 관계자님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실 수 있고 아니 처음에는 네, 기여할 수 있으면 네. 처음엔 굉장히 소소하게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그런 건데 점점 빈산이 빈산이 있었는데 그 밑에 엄청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다 이런 것도 이제 이 책도 읽고 싶다 이 책도 읽고 싶다라는 거 좀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이상의 것들이 작품 안에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그러니까 간절히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가볍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접근했는데 깊이가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읽기, 그다음에 쓰기의 방법, 쓰기나 말하기도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은 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읽기의 측면과 쓰기와 말하기 측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요. 제 책이 그렇게 읽히고 또 말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어본 독자로서. 이제 대표님 다 안 읽었잖아요. 뭘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 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제인 오스틴이 책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남자들이 들어오면 얼마짜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인 오스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솔직히 이 책이 얼만큼 팔렸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저요? 네. 제가요? 네, 그럼 작가님이요. 작가님 책인데. 뭐야, 작가님 책. 저희가 저는 진짜 소박하게 일단 중세를 갔으면 좋겠어요. 중세를 찍자. 이게 저의 소박한
아직 초판이 다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열심히 알려주셔서 중세를 찍고요. 저는 가능하긴 제인 오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내가 저 책 읽고 영화 다 섭렵하리라.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오스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책을 쓰기로 한 거는 내가 언젠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시작이었거든요. 언젠가는 오스틴 연구 한번 해보고 싶네? 이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 책 이렇게 앞에 두시고 언젠가 내가 이 책 읽고, 혹은 뭐 책은 읽었지만 언젠가 내가 영화 다 봐야지, 이런 식의 소박한 그런 목표들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베스트셀러 돼서 금방 사라지는 책보다는 꾸준하게 스테디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스틴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편집장님 다르신 것 같아요. 편집장님은 지금 10,000부는 가야지. 무슨 소리냐, 약간 원망 섞인 댓글을 쓰시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가자. 약간 요런 바람이 지금 담겨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작가님 계획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되게 어렵게 쓴 책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책으로 좀 우려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북토크가 몇 회 더 기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는 아마도 이 책의 시작이 됐던 초록리본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 하면 제인 오스틴 영화 클럽을 제가 했던 오수영 대표님 우리 첫 모임 때 와주셨는데, 그 모임이 시작이 됐던 곳이 초록리본 도서관이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한 번 정도 더 북토크를 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아마 조만간 하게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잡혀있는 북토크도 있고요. 작은 서점들, 동네 책방 이런 데서 북토크 요청해온 데가 있고, 그리고 시리즈로 강연을 하는 곳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주로 4회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기존에 제가 원래 해왔던 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오스틴 가지고도 되게 여러 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책이 나왔으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겠죠. 책을 참고해 가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가벼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가벼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고, 소재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고, 깊이 있는 주제를 또 가볍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제가 추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저희 영화제,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일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장 대중적이고 또 우리가 이제 소통하기 좋은 대중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과 삶과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또 꿈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계속해서 지금 또 올해 3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근데 바쁘시겠어요, 진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그 계획들이 진짜 좀 다양한 모습 속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 작가님 뵐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면 다 찾아가고 싶고, 노력해보고, 또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맞죠? 네. 얘도 또 성황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마스크 벗고, 얼굴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획 밝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지금 이제 봄 같아요, 정말. 꽃샘추위라는 고비가 남긴 했지만, 정말 이제 봄 냄새가 폴폴 나는 이 금요일 저녁에 11시에는 나 혼자 산다가 하긴 하지만, 또 내일 토요일이니까 좀 여유 많잖아요.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을 읽어보시거나, 이 무비클럽에서 소개한 다양한 영화,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번 주말을 보내시면 어떨까?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수고해주신 우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걔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지금 걔가 짖네요. 빨리 끝내라고. 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